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각 당은 오늘 오전 0시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했습니다. 마트에서 첫 선거운동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극복을 내세우면서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정권 심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시장을 찾은 민생당은 기득권 다툼에 빠진 거대 양당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경기 지축 차량 기지에서 심야 노동자들을 격려했고 국민의당은 별도의 출정식 없이 국토 대종주 선거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같은 수도권의 대형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나온 확진자 3명 가운데 1명은 병원과 요양원 등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였고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만큼 늘었습니다.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유학생들과 교민 205명이 2차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 50분쯤 로마에서 113명이 먼저 탔고 밀라노에서 92명이 추가로 탑승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어제는 309명의 이탈리아 교민이 무사히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 대회도 코로나 사태로 전격 취소가 됐습니다. 2차 대전으로 취소가 되고 처음입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접촉 제한, 봉쇄 조치 등이 부활절 주간이 끝난 뒤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분기 첫날 뉴욕 증시는 급락세를 보이며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최대 확산 지역인 뉴욕주는 이달 말쯤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기로 한 이스타항공에서 직원의 절반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750명가량인데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받은 항공사에서의 첫 대규모 정리해봅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오전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극복을 내세우면서 희망을 이야기했고 미래통합당은 정권 심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제3당인 민생당은 기득권 다툼에 빠진 거대 양당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심야 노동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별도의 출정식 없이 국토 대종주 선거운동을 이어갔습니다. 네, 오늘로 이제 13일이 남은 총선입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레이스도 이렇게 시작이 됐고 명함을 이용한 홍보를 포함해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그리고 SNS로도 가능한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그 방식에 대해서 선관위가 설명도 했습니다. 먼저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택한 공식 선거운동의 출정 장소는 마트였습니다. 이낙연 상임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생들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많은 유통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희망을 잃지 말자는 메시지를 선거운동 첫날 첫 저의 말씀으로 국민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국난 극복에 힘쓰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에 집중하면서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이에 맞선 미래통합당의 일성은 정권 심판이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과 서울 종로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황교안 대표는 광화문 광장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조국 반대를 외쳤던 광화문 광장의 민심을 소환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정치 1번지인 이곳 종로를 정권 심판 1번지로 만들 것입니다. 시장에서 유세를 시작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이 정부의 아주 능력 없는 경제 정책이 오늘날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제 사태를 매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을 찾은 민생당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비판했습니다. 제1당도 안 되고 제2당도 안 되고 거대 양당이 끝없이 싸우는 그렇게 해서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정의당은 경기 지축 차량 기지를 방문해 심야 근로자를 격려하며 노동자 대변인을 자처했습니다. 노동위기를 막는 것이 진정한 코로나 위기 극복이다. 그런 마음을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별도의 영시 출정식 없이 전남 여수에서 400km를 종주하는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어제도 10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고 누적 환자 수는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형 병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확진자가 18명까지 늘었습니다. 지난달 29일 8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간호사와 환자, 간병인 등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전면 폐쇄됐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은 760병상이 있는 지역 거점 병원입니다. 병상 수가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환자 1명이 나왔습니다. 소아병동에 입원해 있던 9살 아동입니다. 입원해 있던 소아병동과 소아응급실이 폐쇄됐습니다. 병동의 다른 환자들은 격리병상으로 옮겼습니다.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았지만 접촉한 직원 52명이 2주간 근무하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병원 내 감염이 늘면서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3명 중 1명이 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만큼 늘어났습니다. 의료진들은 입원 당시엔 음성이었다가 나중에 확진되는 경우가 있다고 호소합니다. 환자 선별이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 의정부 성모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모두 첫 확진자가 입원할 땐 검사에서 음성이었지만 추가 검사에서 확인된 경우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이탈리아 유학생들과 교민 205명이 2차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 50분쯤 로마에서 113명이 먼저 탔고 밀라노에서 92명이 추가로 탑승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어제는 309명의 이탈리아 교민이 무사히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우리 교민 113명을 태운 2차 전세기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이탈리아 로마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밀라노 말펜사 국제공항에서 현지 교민 92명을 추가로 태우고 인천 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탑승객들은 모두 공항 탑승 수속 전에 발열 검사와 간단한 문진을 받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열이 37.5도가 넘는 유증상자들은 전세기에서도 지정된 좌석에 따로 앉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세기에 탑승한 한 교민은 고국으로 가는 교통편이 끊겨 걱정했는데 정부가 전세기를 마련해줘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2차 전세기는 오늘 오후 4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교민들은 도착 즉시 충남 천안에 있는 임시 생활시설로 이동해 4박 5일 동안 2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됩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밤 1차 전세기를 탔던 309명의 교민은 어제 오후 도착한 뒤 강원도 평창의 임시 생활시설로 들어갔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환자가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당초 오는 5일까지로 정했던 접촉 제한 조치 기한을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영국에서는 6월 말 개막 예정이던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앞서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이끌었던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확산 추세가 꺾이고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기 위해 실시 중인 접촉 제한 조치가 오는 19일까지로 2주 더 연장됐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아직 감염 관리가 원하는 수준에 많이 미치지 못해 접촉 제한 조치를 끝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기준으로 독일의 확진자 수는 7만 6천여 명, 사망자는 800여 명입니다. 현재 독일은 공공시설과 종교시설의 운영을 금지했고 가족을 제외하고는 집 밖에서 2명을 초과해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하루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4,000명, 사망자는 500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영국 보건부는 현지 시간 1일 기준 확진자는 2만 9천여 명, 사망자는 2,3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Our step-by-step action plan is aiming to slow the spread of the virus so fewer people need hospital treatment at any one time, protecting the ability of the NHS to cope.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국에선 6월 말 개막 예정이던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선 확산 추세가 꺾이고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1일 사망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핵심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고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리아의 확진자는 11만 명을 넘겼고 뒤를 이어 스페인이 10만 명가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분기 첫날 뉴욕 증시는 급락세를 보이며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최대 확산 지역인 뉴욕주는 이달 말쯤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죠. 2분기 첫날 거래였는데 급락세를 보였군요. 네, 주요 지수가 모두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4.44%, 1000포인트 가깝게 떨어져 2943으로 2분기 첫날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나란히 4.41% 급락했습니다. 각국의 경기 부양 체계도 시장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미국 내 제조업이 위축 국면에 진입했다. 이 같은 분석도 나왔죠. 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의 제조업 지수가 지난 3월에 49.1을 기록하며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전달 2월 지수는 50.1이었습니다. 제조업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그 아래면 제조업 활동이 위축세로 돌아섰다는 의미입니다. 협회 측은 지난달 신규 수주와 수출 주문, 또 생산과 고용이 모두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20만 명을 넘어섰군요. 존스 홉킨스대 집계를 보면 미국 내 확진자는 거의 21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0만 명을 넘긴 지 불과 닷새 만입니다. 전 세계 감염자의 4분의 1에 가깝습니다. 사망자는 4,500여 명입니다. 최대 확산지인 뉴욕의 감염자는 8만 3천여 명입니다. 네, 뉴욕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 이달 말쯤 환자 발생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까? 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을 최소화한 예측이라면서 4월 말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What we're looking at now is the apex, top of the curve, roughly at the end of April, which means another month of this. 뉴욕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을 위해 뉴욕 시내 모든 놀이터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위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감염자의 절반이 무증상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무증상 감염자의 비율이 전체의 25%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비율이 50%에 이를 수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연구 사례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감염자의 절반이 무증상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백악관과 보건당국 내부에서 마스크 착용 논의가 이뤄지게 된 계기의 하나로 작용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관련 지침은 조만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미국에서는 자택 대기령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공격적인 억제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태 초기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지역의 신규 환자 상승 곡선이 완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워싱턴과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초기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1, 2위 주였습니다. 그러나 현지 시간 1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는 3위로, 워싱턴주는 8위로 순위가 내려갔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먼저 자택 대기령 등 공격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효과를 본 겁니다. If you look now, we're starting to see glimmers that is actually having some dampening effect. 질병 모델링 연구소가 워싱턴주 킹 카운티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감염자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전염시키는 사람이 2월 말에는 2.7명에서 3월 18일 1.4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뉴욕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최대 6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모델은 4천 명으로 낮아졌습니다. CNN 방송은 뉴욕주에서도 50%를 넘던 평균 환자 증가율이 최근 7일간 17%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15일간 실행하기로 했다가 급증세가 이어지자 4월 말까지 한 달 연장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타격이 큰 항공사에서 대규모 정리해고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달 운항 전면 중단 조치가 내려진 이스타 항공에서입니다. 전체 직원의 절반인 750명가량을 구조조정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이스타 항공은 다음 달까지 전체 직원의 약 40%인 750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상 전체 직원 1,680명 가운데 필요 인력을 930명 정도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근로자 대표와 회의를 갖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먼저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일과 오는 17일 두 차례에 걸쳐 희망 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이후 신청자가 부족하면 정리해고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운항률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라는 게 사측의 설명입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30일 수습부기장 80여 명에게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임직원의 급여를 40%만 지급했고 지난달에는 아예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보유 중인 항공기 23대 가운데 2대를 이미 반납한 상태입니다. 8대의 리스 계약도 종료하고 추가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이 계속되면서 구조조정 바람이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항공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정부가 준다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가게 될지는 이제 곧 정해질 예정이고 이 지원금을 둘러싸고 이어지는 혼란 가운데 하나가 누구 돈으로 줄 것이냐,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얼마를 부담할지에 대해서입니다. 지자체별로 각각 입장이 달라서인데요. 정부는 지원금을 주기로 한 지자체에는 더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에 들어갈 재원 9조 1천억 원 중 80%는 정부가 낼 테니 20%는 지자체가 부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주민 한 명당 10만 원씩 주기로 한 자체 지원금으로 정부가 요청한 몫을 다 했다는 입장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주민들에게 자체 지원금을 주기로 했지만 이와는 별도로 정부가 요청한 지자체목 20%도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충북은 자체 지원금을 철회하는 대신 정부의 20%의 부담금을 낼 예정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셈법을 내놓자 정부는 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정리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정부가 80만 원을 낼 테니 지자체는 어떤 방식으로든 최소 20만 원을 내서 총 지원금이 100만 원 이상이 되도록 해달라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는 경기도처럼 미리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한 지자체는 이미 지자체 몫을 낸 걸로 간주해 별도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처럼 지자체가 원할 경우 자체 지원금과 별도로 분담액을 내는 것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다만 부산시처럼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며 정부에게 지원금을 더 내달라는 경우엔 대책을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성착취 불법 영상을 제작하고 퍼뜨린 조주빈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입니다. 공범들에 대한 조사에도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검찰 조사에서 조주빈 측은 자신이 관여한 대화방이 30여 개였고 관리자가 더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붓다, 사마귀, 이기야, 태평양. 조 씨가 변호인과 검찰에 밝힌 텔레그램 음란물방의 공동 운영자 아이디입니다. 조 씨의 변호인인 김호재 변호사는 조 씨가 이들 4-5명과 함께 방을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30여 개의 방을 공동 운영했다는 겁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주도해 음란물을 만들고 배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에 알려진 수십억 원의 범죄 수익은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 씨가 거둔 범죄 수익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1억 원이 넘지만 수억 원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조 씨가 암호화폐로 유료 회원방에 입장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도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조 씨의 공범인 강모 씨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을 했던 강 씨가 조 씨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정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조 씨는 강 씨와 함께 강 씨가 협박을 해온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살인 음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해당 방에 돈을 내고 들어간 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도 성착취 동영상들은 SNS에 퍼지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위커나 디스코드 같은 다른 메신저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소식은 이상엽 기자가 전합니다. 한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글입니다. 트위터 인기와 판매 1위라며 텔레그램과 라인으로 물어보라고 홍보합니다. 자극적인 표현과 함께 N번방을 해시태그로 달았습니다. 이런 글들이 SNS로 퍼지자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SNS 글만 100건이 넘습니다. 조주빈은 붙잡혔지만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고 소지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사방 유료 회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주빈에게 돈을 내고 동영상을 산 유료 회원의 이름과 계좌, SNS 계정을 특정하고 있고 강제 수사도 임박했습니다. 조주빈의 휴대전화 2대의 암호를 풀어 회원들을 빠짐없이 찾아낼 예정입니다. 피해자도 한 명 더 늘어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75명입니다. 이 중 26명의 신원을 특정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협조해 관련 자료를 지울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는 이제 90만 명도 넘겼습니다. 며칠 내에 1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 WHO도 예상을 했는데요. 이런 증가세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치료제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말라리아 치료제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도 했는데 유럽연합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효과의 증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의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럽 의료보건당국도 말라리아 치료제가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지 않는 한 코로나19 치료에 쓰여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밤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환자 가운데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남미에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가 어젯밤 밝혔습니다. 브라질, 칠레, 페루 등 남미 지역을 20대 자매가 다녀왔고 그리고 감염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요.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그동안 자택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중 한 명은 지난달 27일 카페에서 친구를 잠시 만나 물건을 전달했다라고 의정부시는 설명했습니다. 이들 자매는 자택 격리 중 인후통과 기침 증상이 나타나서 어제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받았습니다. 네, 다음은 울산에서 40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울산 동구에 사는 필리핀 국적의 20대 남성이 어젯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 남성은 울산에 단기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 남성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부 국장이 어제 화상으로 회의를 하고 코로나19 대응과 강제징용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방역이 강화된 상황이지만 인도적 목적의 방문과 기업인 방문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강제 동원 문제와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양측이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에 발생한 포항 지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포항 지진 특별법도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진상조사위는 포항 지진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전국 소방공무원 5만 2천여 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지난 1973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눠진 지 47년 만에 일원화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장비와 소방관에 대한 처우가 달랐는데 이 같은 격차가 해소되고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국가적 대응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당기 순이익이 지난해에 전년보다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53% 감소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도 있었고 반도체 시장이 불황이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온라인 계약을 앞두고 스마트 기기 사용해서 소외되는 아이들은 없을지 우려가 나오는데요. IT 기업들이 나섰습니다. 통신 3사는 수업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그리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학교에 태블릿 PC 3만 6천 대를 각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받기 위한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관련 개정안이 의결이 됐고 법제처 심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쯤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주한미군에서 14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평택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미국인입니다. 최근 발생한 주한미군 확진자는 모두 평택 기지에서 나와 미군 보건방호태세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불법 마스크 800만 장을 만들어 11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이후 첫 번째 구속입니다. 서울시가 어제부터 지하철 운행 종료 시간을 새벽 1시에서 밤 12시로 1시간 앞당겼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열차 운행 종료 이후 추가 방역과 안전 점검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 9호선까지 전 노선과 우미 신설선이 해당됩니다. 관객이 크게 줄면서 극장들이 정부에 요구를 한 게 티켓 가격의 3%에 해당하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한시적으로 완전히 면제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정부가 일단 한시적 감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액 면제인지 부분 면제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부활절 관련 행사는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부활절 미사를 신자 없이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교구가 늘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활절 전날인 11일까지 예배 방식을 온라인으로 계속하기로 했고, 하지만 부활절 당일 예배 방식을 놓고는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벚꽃 축제도 온라인 생중계가 됩니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의 실시간 모습을 온라인으로 보는 건데요. 석촌호수가 폐쇄되는 오는 12일까지 페이스북, 유튜브 송파구 채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미 통화스와프 1차 자금이 오늘 시중에 공급이 됩니다. 87억 2천만 달러입니다. 한국은행이 국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했고, 오늘 은행에 공급이 되면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이버가 오늘부터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합니다.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의 시작과 함께 중단을 했고 투표 당일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입니다. 청와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청원 게시글을 오늘부터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 어떤 정당을 해체해달라는 등의 내용들이 해당이 될 텐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 가운데 선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내려졌던 건조주의보가 건조경보가 됐습니다. 오늘도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10도 넘게 차이가 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대전 4도, 광주와 대구 6도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청주 18도, 전주 17도로 전국적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잇따라 고발 같은 강경한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확진을 받고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50대 확진자 A씨가 보건당국에 밝힌 동선입니다. 본인 직장인 한의원과 식당 두 곳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빵집과 식당, 고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 2곳까지 역학조사 때 말하지 않은 동선 4곳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함께 식사한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드러난 겁니다. 평택시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객관적인 문제를 봤을 때 누락시켰다고 보고서 그렇게 고발장을 쓰는 거죠. 수원시는 자가격리 위반자를 전담할 법률 대응팀을 별도로 꾸렸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자가격리를 어기는 사람들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 수원에선 30대 영국인 남성 확진자가 자가격리를 어기고 마스크도 없이 인근 지역을 다니다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접촉자만 23명에 달했습니다. 시민들이나 상권 등에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대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릉시도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30대 유학생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5일부터는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시작된 2층은 물론 그 아래와 인접한 건물까지 불길이 번져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은 40분 만인 11시 20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서울 관악터널 안에서 수서 방면으로 가던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뒤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 진압과 도로 정리를 위해 터널이 통제돼 한때 2km가량 정체가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도봉산에서 내려오던 80대 남성이 추락했습니다. 도봉산 은서감 근처 바위지대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머리 등을 크게 다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조 6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이른바 라임 사태 수사에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의 배후로 꼽히는 이른바 김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김 회장에 대해서는 라임 펀드의 현금 수여를 위해서 재향 군인의 상조회를 인수하려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향군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김진호 재향군인의 회장과 향군 상조의 관계자들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향군 내부 문제로 보이지만 핵심은 라임펀드입니다. 라임펀드를 팔았던 장모 전 대신증권센터장이 투자자와 대화를 나눈 녹취록입니다.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향군 상조회를 인수할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상조회에서 나오는 현금으로 라임펀드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해당 녹취가 이뤄진 시점은 지난해 12월, 당시 6조 원대 자산을 굴리던 라임이 최대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펀드 환매를 미루겠다고 발표한 지 2달이 지난 때였습니다. 라임 입장에선 현금이 필요했던 때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어마어마한 로비를 했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향군 상조회가 장 전 센터장의 말대로 상조회 경험이 없는 컨소시엄에 넘어갔고 정해진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추진위 측의 주장입니다. 추진위 측은 장 전 센터장의 말을 근거로 김진호 향군 회장 등이 로비를 받고 향군 상조회를 팔아넘겼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라임의 돈줄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의 전방위적인 로비 활동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 배경과 코로나19 관리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 가능성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잠정 타결된 것으로 전해지는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북한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 시험 발사를 강행한 겁니다. 북한의 의도를 놓고 대미 압박을 위한 것이다. 내부 결속을 위한 것이다. 전문가들의 해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정 타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7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벌였는데
큰 진전이 없었고요. 결국에는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 직원들이 강제 무급휴직에 어제부터 들어갔었는데 그래도 잠정 타결됐다고 하니까 일단 다행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교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예. 네. 제가 아침에 파악한 건 잠정 타결됐다는 그런 뭐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재간은 좀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유동성도 좀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어떤 가닥을 잡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그 한미동맹이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를 네. 내라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고요. 그런 일이 별로 없었고 그런 점에서는 조금 2018년도에 우리가 그 방위분담 협상을 할 때 조금 그 더 유연했었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조금의 적정선을 이제 발견해서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이번에도 5년 단위로 한다고 그럽니다만 이 방위 분담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네. 그러한 그 방책입니다. 제가 그 항상 예를 들는데 우리가 1999년도부터 2003년까지 동티모르에 한 400명 내지 500명 정도의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가 지금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우리가 동티모르의 그 주둔 비용 일부를 조금 요청하지는 않겠는가. 실제로 우리가 2003년도에 철수할 때도 그 전까지는 이제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돼서 네. 유엔에서 부담을 했거든요.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그 이후부터는 거의 좀 작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방위 분담을 너무 한미 간에 이렇게 밀고 당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동맹을 서로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도 조금 더 분담을 하고 미국도 조금 이제 그 우리한테 대해서 조금 이제 뭐 분담시킴으로 좀 이익을 보고 이렇게 해서 조금 이 앞으로 진전돼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018년 우리 정부가 좀 더 유연하게 협상을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앞서 해주셨는데 2018년이 맞습니까? 2019년 그렇죠. 아니고요? 예, 2018년이죠. 네. 2019년치를 할 때 그때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최초는 12억 달러를 네. 요구하다가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10억 달러까지도 낮췄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지나친 부담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해 2019년에 국방비 증액만큼 8.2%만 했거든요. 근데 그 차액을 보면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가 1조 389억 원을 2019년에 부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차액을 보면 한 1,200억 원 정도, 10억 달러하고 차이가 한 이제 1,200억 정도만 했으면 5년 단위로 이제 쭉 했을 텐데 그게 조금 타협이 안 돼서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2019년 내내 사실 이제 한미 동맹이 방위 분담 문제로 조금 홍역을 치른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2018년 협상에서 단추를 잘못 꿰었다 이런 분석이신 거고요. 예, 제 생각에는 네.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서 5년 단위로 갔었더라면 1년 내도록 이렇게 방위 분담 때문에 한미 동맹이 이렇게 좀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뭐 우리 정부의 책임만은 아닌 것 같고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고요. 자, 양 교수님, 당초 트럼프 대통령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 가량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 이후에는 3, 40억 달러 정도로 내려오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들리는 얘기는 아직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2조 원이 못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1조 원이 못 될 것이다. 2조 원? 그렇죠. 네. 2조 원 정도 못 될 것은 뭐 거의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뭐 표현상으로 잠정 타결이다. 뭐 이렇게 보더라도 뭐 설득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잠정 타결 속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요약을 보면 첫째는 한 10% 정도의 수준. 네. 또 지금은 이제 그 SMA의 그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이죠. 우리 이제 박 교수님 말씀처럼 한 5년 정도. 뭐 이 두 가지가 만약에 타결 안에 들어가 있다면은 우리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이러한 그 이 한미 간의 방위 분담 협정할 때 50억 불 이상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네. 그런 세상에서 약 한 2조 원 내외 아마 1조 5천억에서 2조 원 수준 정도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우리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또 그 뒤에 부수적인 합의가 또 무엇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까지 우리 해왔던 미국의 이런 그 해외 이런 뭐 파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네. 들어가야 될 부분 또 그리고 무기 구매 이런 것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겠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 보도에 흘러나온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됐다 보여지고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짚고 넘어야 될 것이
미국이 얼마나 이 50억 불, 60억 불 이렇게 우리가 요구한 것이 잘못됐느냐 이것을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원래 미국이 예산이 있어가지고 주한 미군 비용이 약 44억 달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주한미군 임금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체가 44억 달러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50억, 60억 하면 결국 우리가 주한미군을 다 먹이 살리는 꼴이 되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불, 60억 불 이거는 협상의 관점에서 한 것이지 꼭 그것을 관철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압박을 했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양 교수님께서 박 교수님도 미국이 지나치게 압박을 했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요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포기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우리 한미 동맹의 건강성에 좀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봅니다. 네. 사실 우리 한미 동맹은 뭐 우리가 이제 IMF 사태 왔을 때는 이제 미국이 정해진 방위 분담도 다 안 받겠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서로 이제 호혜적으로 이제 합의해서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걸 흥정으로 본 겁니다. 아하. 근데 사실 50억 달러를 얘기할 때 네. 미국이든 우리 한국이든 전부 다 저거는 협상용이구나 하는 건 다 알았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게 나름대로 이제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판까지 어려웠는데 뜻을 굽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협상용이란 다 알죠. 그렇게 안 받을 것이란 다 아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간에서 우리한테 트럼프 대통령 체면을 씌워주라 이런 게 많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는 못하겠다.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오래 끌었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선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한미동맹이 무슨 이걸 협상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아무래도 미국은 좀 더 한국이 많이 부담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는 또 이제 우리나라도 사정이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이 타협을 했는데 이번이 굉장히 선례가 안 좋았고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럼 50억 달러를 요구하도록 한 게 2018년에 네. 10억 달러가 요구했다가 그렇게 한 부분에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때 예를 들어 10억 달러면 한지 1조 2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5년을 했더라면 그런 문제도 없이 좀 더 이렇게 원만하게 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2018년도 협상 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 지금 또 저는 아까 잠정 타결에서 조금은 제가 좀 이제 아직까지 확신을 못하는 게 네. 이게 신문을 제가 아침에 봤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오케이 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에서 완벽하게 오케이 했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뭐 트럼프 코로나 사태로 우리하고 또 좋은 관계도 되고 자기가 그쪽에 이제 바쁘기 때문에 뭐 이거 넘어가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마지막에 사실은 또 노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잠정 타결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두고 싶습니다. 네, 양 교수님, 최종 합의된 금액은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까지요. 일단 그 협정의 유효 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 정부로서는 뭐 많이 여유를 갖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박 교수님께서 지난해 사실상은 이 소파라든지 SMA 모든 것을 보면은 5년 단위로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해 미국이 트럼프 정부 들어와가지고 갑작스럽게 1년을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끌려가서는 건 아니지만도 어차피 주한 미군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간 것이죠.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만도 잠정 타결 선상에 봤을 때 지난 9월부터 지금 한 7개월 동안 7차례 한미 간에 협상을 했죠. 네. 그 속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10%에서 15% 중간 사이의 인상. 이것은 뭐 이 인상도 상당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우리의 그 인상을 보면 약 한 8.2%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래 소파의 규정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이 물가 인상비 그게 아마 4% 수준 됐습니다. 근데 지난해 8.2%는 약 배 정도 올려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와가지고 또 미국이 더 올리라는 그런 선상에서도 적어도 8.2%를 넘어가는 수준에서 한 10에서 15% 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준이 낮은 것이죠. 어떻든 간에 우리 정부가 그래도 동맹의 자세, 동맹의 가치 이것은 상호존중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다 봤을 때 한 10에서 15% 수준 그리고 이 협정의 유효기간 5년 했다. 이것은 우리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제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북한 문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 3월 한 달 동안 북한이 4차례에 걸쳐서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대미 압박용이다. 아니다, 뭐 내부 결속용이다. 아니면 또 우리 한국 정부를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 교수님.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뭐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저는 뭐 미국용이나 또는 대남용이거나 대내용이 아니다. 그건 성능 개량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면 계속적으로 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이제 600mm 방사포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월부터는 조금 그 성능 개량의 특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3월 2일 날 쐈을 때나 3월 9일 또 3월 21일은 네. 이제 다른 이제 지대지 미사일이었는데요. 이번 저 3월 29일에 쏜 것이 전부 이제 60mm, 600mm 방사포거든요. 제가 왜 초대형을 안 쓰냐 하면 그 북한이 쓴 말인데 사실 우리가 뭐 600mm, 60cm 구경 이걸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구경이 넓으면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방사포의 목적 자체가 멀리 있는 보병들이 직결해서 휴식하고 있을 때 갑자기 타다다닥 쏘는 것이기 때문에 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아마 600mm로 쏜 다른 만든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초대형이라고 해서 너무 첨단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아니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보면 다양한 고도와 그다음 거리를 보이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3월 2일에는 제 기억으로는 230km 가면서 한 240km 가면서 한 35고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29일 얼마 전에는 며칠 전에는 뭐냐면 한 이제 고도가 30km 가면서 비슷하게 그다음 230km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3월 제 기억으로는 그 21일 같은데 21일에는 또 고도가 이제 좀 50km 올라가면서 거리는 또 줄었어요. 다양한 고도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는 성능 개량이보다는 국내적인 요소가 큰 것 같다. 제가 추측하기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이게 코로나로 우리가 상당히 흔들리는 게 아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의 과업을 그대로 수행할 정도로 굉장히 정상적이다 하는 것을 보이는 게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 내부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탈북 지식인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북한 내부에 워낙 잦은 숙청으로 인해서 조금 그 분위기가 좀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단계를 도모하는 이전 2019년까지와 다르게 올해는 조금 그 내부 결속적인 그런 목적이 더 크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갈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이겠군요. 예,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는 그 정상적인 국가고 정상적인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의 북한 상황은 잠시 후에 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발사체 시험 발사에 대해서 양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보통 그 의도를 분석할 때는 뭐 북한은 정치, 외교 다 포함되겠죠. 이것을 쉽게 말하면 다목적 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목적 의도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의도와 부수적인 의도 이것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아마 핵심적인 의도는 북한이 이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서 밝혔지요. 전술 기술적인 성능 테스트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전술 기술적인 성능 테스트라는 것은 우리 박 교수님이 군사 전문가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뭡니까? 비행 시간이라든지 비행 궤도라든지 이런 마지막 실전 배치를 앞둔 이런 성능 테스트를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부수적인 의도에 있어서는 아마 북한의 국내적인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대남 대미 메시지 이것도 포함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국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안보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결코 소홀함이 없다. 이것을 과실을 통해 가지고 군부에 대해서는 일종의 뭡니까? 나름대로 격려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군과 민의 최적 결속이 있거나 하나 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과 한국에 대해 가지고 일종의 관심 끌기를 하게요.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상당히 거의 분주하고 미국도 분주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이 이러한 단거리 발사체를 소음해가지고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우리를 좀 봐달라. 막 이러한 하나의 그 의도 이것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의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맨 처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 목적과 뭐 부수적인 목적을 구분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 목적은 내부 결속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성능 테스트다 저는 그걸 봅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성능 테스트도 뭐냐면 개발자가 다시 국방 이 과학원입니까? 거기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 주에 또 운영하는 또 제일 마지막에 뭔가 실전 배치를 앞둬가지고 전술적인 이 특성을 보는 거거든요. 지금 먼저는 실전 배치를 앞둔 전술적인 성능 테스트 이것이 핵심적인 의도다. 그래서 이번에는 뭡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가지도 않았고 네. 또 뭡니까 노동신문에서 일면에 이 사실이라는 배치를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 측면 봤을 때 아마 내부에서가 좀 성능 테스트 강하고 그 내부에서가 좀 더 추가한다 하면 방금 말씀대로 내부적인 결속 이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무기 개발에 대한 로드맵에 따라서 갈 길을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코로나19 상황 계속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한 언론이 최근에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서 뭐 100명, 2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뭐 이런 보도인데 뭐 사실 확인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 두 분께서는 현재 북한의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박 교수님. 예, 어쨌든 뭐 탈북 지식인들이 네. 다양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 북한에 상당한 코로나 피해가 있고 또 이제 그것이 아마 확산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걸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요미우리 신문에서 이제 북한 군인들 사이에 특히 국경 지역에 네. 군인들 사이 한 100명 정도 죽었다. 지지통신에서는 총 합쳐서 한 200여 명 정도의 사상자가 났다. 또 이제 뭐 좀 더 확산되고 있다 이런 게 있었고요. 또 이제 며칠 전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것 같은데요. 조선일보에서는 뭐 일가족 5명이 이제 집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다 죽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어쨌든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하고 1,450km나 됩니다. 네. 국경이. 그 넓은 국경을 이제 접하고 있고 또 사실 1월 중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그 전면 차단한 게 근데 사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이전 2019년 한 11월, 12월에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북한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북한은 의료 시스템도 약하고 또 건강 상태도 안 좋고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 아니냐. 그런데다가 이제 이게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 은폐를 하기 때문에 네. 더 보이지 않게 아하. 이렇게 확산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이제 그 수뇌부가 좀 더 하여튼 냉정한 판단을 해서 공개를 하고 국제사회 도움, 특히 우리 남한은 상당히 이제 경험 요소도 있고 또 이제 장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상당히 우리 남한한테 이제 지원만 요구하면 우리가 상당히 민족 공조 차원에서 해줄 텐데 저는 좀 북한 수뇌부가 이게 그냥 단순한 잠시 이 격리하고 차단하고 해서 지나가는 이걸로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이 주민들의 이 건강을 생각하는 또 민족 그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거시적인 시각에서 냉정하게 봐서 조사해서 공개하고 우리 국제사회 또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 도움이나 필요하다면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북한 사회에서도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고 번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얼마 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친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답신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에 협력할 의사를 밝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북한에서 뭐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 북한이 미국에 대한 의도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북미 대화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지고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이 방역 지원, 협력 이것을 네.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하게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겠죠. 지금 상황이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콕 집어가지고 협력하겠다,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란이라든지 여러 우방국가 모든 것을 나열하면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적대 정책의 변화의 상징으로서 협력이 아니라 단순하게 북한을 상황 관리하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겠냐 이런 측면에서 아마 좀 약간 반발의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북한은 이 모든 것을 자력 경쟁, 네. 정면 돌파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만약 미국의 지원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면 북한이 지금까지 확진자 제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모순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아마 이 미국의 협력 지원 의사 여기에 대해서 완결하게 거부는 안 하더라도 뭐 고마움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북한은 잘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끼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 계속해서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얼마 전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모든 나라들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곧바로 북한 외교부의
북한 외무성의 대미협력국장입니까? 대미협상국장이 망발이라고 하면서 반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양측이 협상을 재개할 뜻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박 교수님. 저 생각에는 어쨌든 이제 뭐 대미협상국장이란 직책 자체가 우리가 처음 듣는 직책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이름 자체에서 그렇죠. 이미 미국과의 협상을 전제로 하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대미협상국장이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과의 협상을 할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양 교수님도 말씀했다시피 이제 불신이 깊은 것 같아요. 아까 코로나 사태에서도 대통령은 친서를 보냈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투명성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도 또 이제 경제 제재를 이제 강화할 것을 촉구를 했거든요. 다른 G7 장관들한테. 따라서 이 불신은 상당히 깊다. 그래서 이번 대미협상국장의 그 담화도 보면 우리가 어항을 보듯이 미국의 의도를 다 안다. 수뇌부 간의 관계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이 불신이 거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 대선에 트럼프가 이거를 활용을 해서 잘 되면 굉장히 성과가 좋지만 못 되면 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니까 저는 그런 도박은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당분간의 대화를 위한 모색은 있어도 본격적인 대화가 일어나기에는 올해는 조금 가깝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께서는 북한과 미국의 협상 의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간의 친분 관계, 이것은 탑다운 방식의 유효성, 이것은 서로 공감되어 있다 보여지고, 그러나 협상의 조건이랄까요, 출발점, 이에 대한 입장 차이가 너무 큽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의 정책 전환이 조건이고, 또 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정성, 여기서 조건을 내고 있잖아요. 지금의 상황에서 그 조건을 가지고 협상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만나가지고 조건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입장차를 좁혀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박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이제 미국은 코로나 상당히 지금 확산되는 상황이고 또 대선 국면이단 말입니다. 또 그 과거에 보면은 북미 간, 특히 미국의 대선 기간에 북미 간의 획기적인 대화를 통해서 뭐 합의안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 봤을 때 아마 올해는 물밑 접촉으로 만날 가능성이 있지만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의 가능성이 낮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는 북미 모두 서로 탐색전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내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올해 안에 북미 비핵화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군요. 네. 코로나19 사태도 있고요. 좀 추가를 한번. 네,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어서 짧게 말씀해 그래서 주시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네. 이 미사일 발사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북한 수뇌부의 불안감도 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좀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조금 과거에 대한 후회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수뇌부 자체는 조금 노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맞짱 토론 마무리합니다. 박휘라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달 4월까지 개학이 미뤄지고 그것도 등교를 하는 개학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는 처음 있는 일을 또 겪게 되다 보니 잘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선생님과 직접 만나지 않고 진행되는 수업이 괜찮을지도 또 걱정입니다. 먼저 박상우 기자입니다. 교과서를 전자책으로 제공했고 3월 10일 온라인 학습 정보 통합 시스템 학교온이 개통이 되어서 선생님들께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을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이게 어제 발표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준비는 사실 어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되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5시간, 6시간 수업을 하냐, 다른 지원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대답을, 명확하게 대답을 못하는 거죠. 교육부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부터 과제 수행 중심 수업까지 총 4가지 수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학교나 지역에 따른 특성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문답을 주고받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이 받아들이는 교육의 질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렵지요. 왜냐하면은 실시간 상방향 수업은 이제 기자재가 충분히 또 갖춰져 있어야 되고 가정과 학교의 인터넷 환경도 제각각입니다. 특히 교육부가 파악한 온라인에서 소외된 학생이 17만 명에 달합니다. 가정에 PC가 있고 인터넷이 돼도 걱정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만큼 PC나 스마트 기기도 자녀 수대로 필요합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상규입니다. 그런가 하면 온라인 수업을 할 수가 없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개학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개학 기준이 맞춰질 때까지 휴업을 연장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2달 가까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건데 아이를 맡길 또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지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한숨소리가 깊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두 아이를 둔 워킹맘 김보배 씨는 친정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문이 닫히면서 벌써 한 달째 아이들을 맡겨두고 있어서입니다. 휴가를 몇 번 쓰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길어지니까 거의 할머니께서 와 계시는 상황이 됐어요. 죄송한 마음이 크지만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큰아이는 온라인 개학을 앞뒀지만 걱정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이제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또 할머니도 아무래도 온라인 개학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상가상 유치원과 어린이집 개원은 또다시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려 온라인 학습이 어려우니 등교 개학을 할 때 같이 열기로 한 겁니다. 번갈아 휴가를 내며 근근히 버티던 맞벌이 부부들은 이제는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도 쓰고 해서 다 쓰고 연차까지 다 쓰고 했는데도 이제 많이 모자라요.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뭐 회사를 휴직을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거든요. 꼭 필요하다면 긴급 돌봄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집단 감염이 걱정돼 마음 놓고 보낼 수도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봄이 가정의 몫이 되면서 아이를 맡길 곳 없는 맞벌이 부부들은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각 당은 오늘 오전 0시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했습니다. 마트에서 첫 선거운동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극복을 내세우면서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정권 심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시장을 찾은 민생당은 기득권 다툼에 빠진 거대 양당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경기 지축 차량기지에서 심야 노동자들을 격려했고 국민의당은 별도의 출정식 없이 국토 대종주 선거운동 을 이어갔습니다. 확진자가 18명이 나온 의정부 성모병원을 포함해서 수도권 대형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만큼 병원과 요양원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도 늘었습니다. 이탈리아 유학생들과 교민 205명이 2차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 50분쯤 로마에서 113명이 먼저 탔고 밀라노에서 92명이 추가로 탑승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어제는 309명의 이탈리아 교민이 무사히 고국땅을 밟았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는 90만 명도 넘겨서 며칠 내에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된 가운데 이탈리아는 각종 봉쇄 정책을, 독일은 접촉 제한 조치를 부활절 이후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 대회도 취소됐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분기 첫날 뉴욕 증시는 급락세를 보이며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최대 확산 지역인 뉴욕주는 이달 말쯤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스타항공이 직원의 절반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항공사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루어지는 첫 사례입니다. 아침엔 주요 뉴스였습니다.
학교 개학을 미루면서 정부가 학원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했지만 상당수는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직업훈련학원의 수강생들은 수업에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수진 기자가 전합니다. 강의실엔 수강생 20명이 붙어 앉아 수업을 듣습니다. 수업 시간은 하루 8시간, 수강생 간 거리는 30cm도 안 됩니다. 정부가 훈련비를 지원해 실업자나 미취업자를 교육시키는 한 직업훈련 학원의 모습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말 직업훈련 학원에 대해 한 달간 휴원을 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겁니다. 수강생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훈련비의 절반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훈련기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어렵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전국의 직업훈련 학원 가운데 약 40%가 휴원 권고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정부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공연 무대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한 뮤지컬 외국인 배우인데 120명이 넘는 제작진이 자가격리됐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팀은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공연을 시작해 한 달 전부터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월드 투어 팀의 내한 공연이라 배우 전원이 외국인입니다. 이 중 단역을 맡은 배우 한 명이 지난 2월 해외로 출국했다가 귀국했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배우 스태프 포함해서 한 120분 정도 다 검사를 지금 받고 자가격리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후 2주간의 공연 티켓은 모두 환불 처리됐고 앞으로 공연을 계속 이어갈지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 회에 2,000명 가까운 관객이 들어가는 대형 공연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비슷한 규모의 또 다른 뮤지컬 드라큘라도 2주간 공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공연계는 이미 혼란에 빠졌습니다. 길게는 1년 가까이 준비한 대형 뮤지컬을 아예 연기하기도 했고 관객 간 거리를 두기 위해 일부 좌석은 판매를 포기하는 조치도 내렸습니다. 집단 감염을 우려해 공연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공연장에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고 확진자가 나올 경우 금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조주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로 되고 있습니다. 조주빈이 4-5명과 함께 텔레그램방 30여 개를 공동 운영했다고 진술하면서 공범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박사방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돌려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도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에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조주빈의 진술 조서를 모두 읽어보고 적극 챙기라는 얘기인데 검찰이 수사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거죠? 사실 이번 사건 국민적 공분이 대단하죠. 네. 사실 그 조주빈에 대한 신상공개 국민청원 숫자나 그 이후에 엠번방 회원에 대한 신상공개된 국민청원의 숫자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성범죄 양식과 좀 다른 스타일의 범죄 양식이기 때문에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이 수사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냥 일선에 맡겨놓는 것보다는 대검 차원에서 네.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의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꼼꼼히 봐야겠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런 주문을 한 것 같고요. 일단 조주빈이 30개 정도의 소위 말하는 텔레그램 방을 4명에서 5명 정도가 네. 같이 운영했다라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공범들의 신병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1차적인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조주빈 그리고 4-5명의 공범을 비롯한 운영자들 네. 이 사람들을 같이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최근에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이 됐던 것이 요즘에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죠. 보이스피싱도 돈을 인출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돈을 해외로 보내는 사람이 있고 네. 지시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형량이 다 제각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출하는 사람 잡아봐야 별로 제대로 못했는데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서 이런 사람들도 강하게 처벌할 수 있었는데 이번 사안은 제가 좀 나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엠번방 회원들을 범죄단체 조직대로 묶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건 말 그대로 조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목이 있고 네. 어떤 A라는 행동은 누가 하고 B는 누가 하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소위 말한 이 N번방 사건 관련해서는 조주빈을 축으로 같이 운영한 사람, 그다음에 그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해 온 사람, 그다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간 성착취물을 찍는 사람 다 역할이 분단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소위 말한 핵심 공범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이제 중한형이 아동 음란물 제작죄입니다. 아하. 이거는 살인죄하고 거의 동일하게 처벌할 수도 있어요. 사형을 제외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이 공범자들을 조주빈과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범죄단체 조직죄를 이제 검토를 하는 것인데 이건 지금 현재 그 이 N번방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일단 핵심 공범들에게는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자, 사회복무요원으로 피해자 개인 정보를 빼냈습니다. 강모 씨. 소환 조사를 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주빈과 대질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대질신문도 가능성이 있겠죠. 일단 어제 같은 시간대에 조주빈과 강모 씨가 소환이 됐기 때문에 대질신문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제. 근데 일단은 기초적인 조사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양자의 진술에 차이가 있거나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이제 시도를 하는 것이 대질신문이기 때문에 어제는 대질신문하기는 적절하지 좀 않았던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후에 양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 대질신문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제 하나 문제는 대질신문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 대질신문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일단은 대질신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각 당사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거기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시도해 보는 건데요. 대질신문이 가능하다라고 단언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조주빈은 자신의 범죄 수익이 수십억 원대라는 말은 과장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뭐 1억 원은 넘었지만 수억 원대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회원 수가 26만 명, 뭐 이렇게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범죄 수익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조주빈이 체포될 당시 집에 한 1억 원 좀 넘는 돈이 현금으로 있었죠. 사실상 그게 범죄 수익이 다라고 지금 조주빈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보도 등을 통해서 지금 일단 가상화폐를 어떤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세탁을 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은. 근데 일단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회원 수가 26만 명이라고는 하지만 중복되는 사람들을 거르면 실제 유료 회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직은 범죄 수익과 관련해서는 단언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대부분이 의심하고 있는 건 이 소위 말하는 N번방의 유료 회원 수에다가 소위 말해서 회원으로 들어와야 됐을 때 내야 될 회원비, 회비 이런 걸 종합해 보면 1억 원보다는 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범죄 수익도 철저하게 찾아내서 다 몰수하고 추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수사도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단언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박사방 유료 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전자의 신상 공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원을 공개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신상 공개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신상 공개는 조주빈처럼 저렇게 수사기관에 들어갈 때 얼굴을 보여주고 하는 것을 신상 공개라고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일단 지금 회원들에 대한 신상 공개는 이런 방식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재판을 다 받고 나면 이제 성범죄자 신상 공개 명령 제도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등록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상 공개 개념이 일단 다르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근데 신상 공개를 하려면 일단 징역형 이상의 선고가 돼야 되는데 유료 회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이 안 되면 통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아동 성범죄물 유포 혐의, 그 다음에 소지 혐의. 이 정도를 보통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유포가 아니라 단순 소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정형이 굉장히 낮고 징역형보다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돼 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람은 법적으로 신상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얘기는 이런 사건의 소위 말하는 관전자 역시 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원에 대한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는 사실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빈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우려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N번방 동영상을 불법으로 재유포하는 이런 행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아동 음란물 제작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포죄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이론상은 최대 10년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유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기 때문에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번 기회에 꼭 바꿔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법입니다. 일단 아동음란물 유포와 관련해서는 10년 이하 징역형이 아니라 더 상향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양형 기준이 있죠. 양형 기준대로 하면 중환형을 처벌 못해요. 네. 이 양형 기준도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N번방 사건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행동에 나선 청년들이 있습니다. 모두 기록해 놓지 않으면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될 것이라며 직접 사이트를 만들어서 관련 정보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김지성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N번방 시민방범대라는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N번방 관련 청원과 뉴스가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클릭을 하고 들어가 직접 청원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를 만든 건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20대 청년 4명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위의 어떤 성범죄 사건이더라고요. 아주 그때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구나. 소프트웨어와 산업공학, 언론학까지 각자 전공에 맞게 역할도 나눴습니다. 군 복무 중인 친구도 힘을 보탰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에 좀 제보가 왔을 때 이를 응대하는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라넷 사건도 그렇고 대중의 관심이 식으니까 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거나 이번 사건만큼은 그렇게 끝내면 안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나흘 전에 문을 열었는데 벌써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국회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해 관련 법안 즉시 마련하라. 피켓을 든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정치권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절한 양형 기준과 온라인 성범죄의 정의를 고민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을 완료해야 합니다. N번방 사건에 분노한 청년들이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해외에서 들어오기만 하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와 상관없이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는 조치가 어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자가격리 중에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가족 간의 접촉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늘면서 가족 간의 전파 사례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수치로 나온 분석 결과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0시를 기준으로 해서 해외 유입으로 감염이 확인된 사례 560명입니다. 특히 가족 등 이들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는 72명으로 분석됐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 가족 간 전파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초기 환자 30명의 접촉자 2,300여 명을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2차 감염 위험은 가족 간 접촉이 일반 접촉보다 4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요, 감염 초기에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특성상 자가격리 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격리자의 별도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거주지가 있더라도 자발적인 시설 격리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확산세가 지금 또 심상치가 않은 일본 쪽 소식도 보면 하루 늘어난 확진자 수가 어제는 266명이었어요. 지금까지 중에 가장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66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발생한 신규 환자 수입니다. 일본의 신규 환자 수입니다. 네, 하루 확진자로는 일본 내 최다 기록입니다. 이로써 일본 크루즈선 탑승자를 포함해서 누적 확진자는 3,207명으로 늘었다라고 일본의 NHK가 보도를 했습니다. 지자체 발표, 또 보건당국의 발표를 집계한 것입니다. 확진자 중 사망자는 어제 3명이 늘어서 모두 80명입니다. 네, 끝으로 국제통화기금 IMF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IMF는 80여 개 나라로부터 긴급 구호 자금을 요청받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저소득 국가들과 일부 신흥 시장 국가들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 대출뿐 아니라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원국들과 협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별 조치로 저소득 국가의 채무 상환을 유예한다고 해서 부채 탕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아침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네, 어제 문화 뉴스 체크해드리면서 이 소식 전해드렸었죠. 아동문학계 노벨상을 받은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 소식이었는데요.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은 그 가치를 인정받은 상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국내 그림책 작가의 권리가 다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Okay, I'm the winner? Yes, you are the winner. Thank you. For the award. Warmest congratulations. 태국에 머물던 백희나 작가는 최고의 아동문학 작가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화로 듣고 얼떨떨해했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말괄량이 삐삐로 잘 알려진 아동문학가 린드그렌을 기리며 만든 상. 올해 수상자 발표는 코로나19로 린드그렌이 살았던 집에서 중계됐습니다. Her work is a doorway to the marvelous, sensuous, dizzying and sharp. 대표작 구름빵은 비 오는 날 구름으로 만든 빵을 먹은 고양이 남매가 두둥실 하늘로 날아올라 허둥지둥 출근해버린 아빠에게 구름빵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2005년 출간된 이 책은 국내에서 45만 권 넘게 팔렸고 10개 넘는 나라에서 번역 출간돼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애니메이션과 뮤지컬로도 나오며 4,400억 원의 가치를 지닌다는 이 책으로 작가가 지금껏 받은 돈은 1,850만 원 정도입니다. 책을 낼 때 저작권을 출판사에 모두 넘기는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불공정 계약에 문제 제기하며 소송에 나섰지만 1, 2심에서 작가는 모두 패했습니다. 이렇게 영광과 좌절을 동시에 겪으면서도 종이 인형으로, 점토로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달마저 녹아버리는 무더운 여름밤, 요구르트 먹는 목욕탕 선녀님, 외로운 소년을 지키는 늙은 개 등 13권의 그림책을 출간했습니다. 스웨덴 국민이 세상에 주는 상, 창작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에게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6억 원의 상금을 받게 된 작가는 어린이가 존중받지 못해 아동문학 작가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 현실을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10도 넘게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메마른 날씨가 지속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선 건조주의보가 건조경보로 강화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9도가 예상됩니다. 서울 16도, 대전 18도, 전주 17도, 대구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각 당은 오늘 오전 0시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했습니다. 마트에서 첫 선거운동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극복을 내세우면서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정권 심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시장을 찾은 민생당은 기득권 다툼에 빠진 거대 양당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경기 지축 차량기지에서 심야 노동자들을 격려했고 국민의당은 별도의 출정식 없이 국토 대종주 선거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을 포함해 수도권 대형 병원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외래가 폐쇄되고 의료진이 격리에 들어가면 다른 위급한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게 되는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유학생들과 교민 205명이 2차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 50분쯤 로마에서 113명이 먼저 탔고 밀라노에서 92명이 추가로 탑승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어제는 309명의 이탈리아 교민이 무사히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네이버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합니다.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부터 투표 당일 저녁까지로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